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발생이 됐는데 이번엔 공매로 나온 사건입니다. 용인 아파트의 159가구가 무더기 공매 날벼락이 일어났다. 근데 이 전세 사기라는 게 대항력만 알아서는 막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게 지금 이번 기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59가구에서 약 400명 정도의 피해자가 나왔다고 해요. 159가구인데 400명의 피해자가 나온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가구에 2명, 3명의 막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걸 왜 못 알아차렸을까? 이게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차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사기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가? 제목에 언급한 것처럼 제가 부동산 신탁이 무엇인가?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검색해보는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늘려주기도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신탁과 관련돼서 한 번쯤만 알아봤다면 무언가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동산 신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볼게요.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 혹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 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 신탁 회사는 고객이 맡긴 신탁 재산, 즉 부동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라고요? 부동산 신탁 회사. 부동산 신탁을 했다면 부동산 신탁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다. 이것만 알았어도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먼저 알았으니까 신탁하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신탁 회사가요. 일단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전에 의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명의를 신탁 회사에게 이전하는 대신 소유자가 무언가를 받는 거죠. 소유자가 무언가를 받는데 이게 사전적인 설명으로 적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전 소유자, 그 맡긴 사람 있죠? 맡긴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이해가 가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에요. 제가 500원이 필요합니다. 500원이 필요한데 그냥 500원 빌려달라 그러면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지우개를 옆 친구한테 주고 나 500원만 빌려줘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실까요? 이 지우개는 뭐예요? 지우개는 부동산이고요. 500원은 뭡니까? 대출인 겁니다. 이 500원을 다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지우개를 돌려받게 되겠죠. 정말 쉽게 이해하시면 이런 제도가 부동산 신탁 제도예요. 부동산을 맡긴 거예요. 아예 서류상으로도 부동산을 맡겨서요. 일반적인 대출보다 더 대출 많이 받거나 혹은 부동산 관리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우리 학창시절처럼 이렇게 말로만 하진 않겠죠. 정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이전 등기까지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계약을 신탁 원부라고 불리는
서류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요. 우리 등기부등본은 이제 대부분 본인들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기 예방을 통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신탁 원부는 이게 등기부등본과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등기부등본 밑에 부분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갑구, 울구 적혀 있고 끝이죠. 그리고 요약 정도 적혀 있는데 이 신탁 원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관련 갑구, 을구 적혀 있고요. 그 뒤에 신탁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야 하는 건데 그걸 대부분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신탁 원부의 일부를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신탁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라 신탁 원부는 어디서 발급받아 볼 수 있냐면 이 등기소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등기소는 법원 가시면 있거든요. 법원에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인천 등기소, 뭐 서울 등기소, 뭐 무슨 등기소 검색해 보면 등기소가 뜹니다. 거의 법원과 같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발급 방법만이 발급 방법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보는 게 주의할 점이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것처럼 뭐 정부 입사 이런 건 줄 알고 계시는데 엄연히 이게 일반 업체에서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신탁 원부 발급받아 보는 거 이거 일반 업체가 가서 대행으로 서비스 해주는 거니까요. 이게 뭐 정식 정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한 번이라도 발급받아 보셨다면은 이게 지금 꼭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신탁 원부에 적혀 있는 계약 내용들입니다. 제가 꼭 보셔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공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공매의 내용, 공매라는 단어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경매는 어디서 하죠? 법원에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을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그 빚을 갚아주는 걸 경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뭘까요? 비슷하죠? 단어가 비슷하긴 한데 공매는 집행기관이요. 자산관리공사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법적인 조항 뭐 이런 거는 뭐 골치 아프니까 치우고요. 결국에는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 경매는 법원에서 하지만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요. 그리고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런 건 넘기고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돈을 못 갚아서 나온 물건은 경매에 많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매각 물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으로 판매하는 물건들도 공매를 통해서 많이 처분을 해요. 그럼 우리도 판매할 수 있냐? 그건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공유재산, 국유재산, 기타 일반재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쓰던 부동산들 있죠. 나라에서 쓰던 우체국, 경찰서 이런 것들을 팔 때는 어떻게 팔까요? 없어지는 경우들을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거 팔 때는 대부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그리고 은행 자리도 공매를 통해서 매각합니다. 은행들 있죠? 은행들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팔릴까 궁금하셨죠? 일반 부동산을 통할까? 아닙니다. 공매를 통해서 매각해요. 뭐 임차를 들어와서 사용하는 거 제외하고요. 대부분 임차를 잘 안 들어오긴 합니다만 은행 자리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뭐 이런 자리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건물을 사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때는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건 일반 매매라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는 일반 매매, 매각 물건들도 많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뭐 이 내용들은 한번 글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공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공매는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매각한다. 법원에 직접 가는 것처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이 신탁 원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신탁 원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서예요. 신탁 원부는. 신탁 원부는 이제 신탁을 맡기는 사람과 맡아주는 사람이 서로 계약한 내용인 겁니다. 이 계약한 내용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야 그 계약한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알 수 있겠죠. 여기 적혀 있는 한번 내용 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임차 관련된 내용은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적혀 있냐? 위탁자. 위탁자는 뭐냐면요.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입니다.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그러니까 전 소유주가 되겠죠? 그리고 수탁자. 수탁자는 맡은 사람. 부동산을 맡은 사람. 누가 될까요?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라고 적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자는 부동산을 맡긴 사람, 즉 소유주고요. 수탁자는 부동산을 맡은 사람, 즉 신탁회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계약을 맺는 그 계약서의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계약서는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받아 볼 수 있고요. 앞서 제가 읽어드린 내용을 한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적혀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직관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멋대로 계약한 임대차 인정 안 한다는 소리예요. 직관적으로 보면 두 가지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놓은 내용이 밑에 것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 아니한 임대차 보증금 등 반환 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행하되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임대차 관리 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밑에서 사항 볼게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지금 이 전세 사기가 일어났다고 했죠. 159가구에서 약 400여 명이 피해자가 생겼다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 이게 신탁 부동산이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신탁 원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임의로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수탁자가 허락한 임대차 계약이 아니면 위탁자가 즉 맡긴 사람이 니네 멋대로 한 거 인정 안 해. 그리고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 손해가 발생하면 네가 배상해. 라는 게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 거예요. 네 멋대로 계약한 임대차 인정 안 해. 라는 게 계약사항에 명확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알아봅니다.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도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불법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법한 계약에 걸쳐서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신탁 부동산이 나쁜 놈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체감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한테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오는 동안 여러분 전에 집 팔았던 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들고 날랐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그게 적법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서가 쓰여진 거고요. 이걸 또 신탁회사가 물어주자니 신탁회사는 동의하지 않은 건 무효라고 이미 계약까지 했고 이 현재 상황을 보면 기사의 내용에서 확인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신탁회사는 이 계약
계약과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몰랐던 계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이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계약서상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만약에 신탁회사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면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남의 부동산에 가서 막 계약을 해도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쵸?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신탁과 관련된 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전입이 앞서면 대항력이 있으니까 먼저인 거 아닌가. 대항력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예외로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다는 가정하에 전입이 앞서면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항력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대항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돈 내지 않고 내가 들어가 살면 내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계약이 없습니다. 무상 임차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요. 아무리 먼저 살고 있어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탁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집에 누군가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책임져 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나도 피해자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전세 사기는 솔직히 지금 요새 그런 인식이 많았죠. 빌라의 유물이다. 이제 빌라와 관련되어 있다. 빌라는 전세 사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단지에서 159가구가 무더기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공매가 나오게 됐고요. 공매는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전세금을 가지고 빚을 갚았어야 하는데 빚을 갚지 않으니까 신탁회사가 왜 소유권을 가지고 갈까요? 돈을 못 받으면 공매로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신탁회사가 자금을 줬잖아요. 근데 가장 회수하기 쉬운 방법은 그 집을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경매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공매가 더 빠릅니다. 이 신탁 관련해서는요. 직접 하는 거거든요.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경매는 소송을 통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있지만 이거는 소유권이 나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더 안전하니까 신탁 등기를 하는 거고 자금을 좀 더 많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신탁 등기라는 게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결국엔 무언가 주고받은 거고 그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유권은 신탁 회사가 가져간 거고요. 그 소유권을 줌으로써 전 소유자는 대금을 더 많이 받거나요. 아니면 뭐 상가 같은 거는 대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관리를 통해서 큰 상가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기 위해서도 신탁 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탁 등기가 무조건 대출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에요. 참 애매한 경우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지 이제 약간 빌라는 전세 사기다 이 인식을 깨버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그 빌라 단지들은 아무리 빌라왕들이어도 그래도 그 임대차 계약 자체는 적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구제하려고 지금 뭐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구제할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근데 앞서 저희가 그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릴 거니까. 그렇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물릴 겁니까? 정말 그 사기꾼을 잡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신탁,
신탁이라는 글씨가 등기부등본에 보인다면 이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이구나 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 신탁과 관련된 부동산은 모르겠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임대차 계약 혹은 매수와 관련된 분들은, 이게 공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신탁 등기를 보고 신탁 부동산 혹은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할 줄 아시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임대 일반적인 매수를 나선다 혹은 임대 관련된 지금 계약을 앞서고 있다, 근데 신탁 등기가 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안 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세상에 사기꾼이 많네요. 원래는 뭐 신탁등기가 그렇게 나쁘게 나타났던 건 아닌데요. 신탁등기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신탁등기가 처음에 나타났던 게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나타난지 아세요? 그것도 사기 때문에 나타났어요, 사실. 신탁등기가 왜 저도 이번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분양 사기 때문에 가장 붐이 일어났던 게 신탁등기였습니다. 아파트는 큰 대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오피스텔 혹은 작은 상가들은 분양사, 대행사, 건설사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먹튀 사건들이 많았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먹튀. 돈을 선분양해 놓고요, 안 짓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 사건들 때문에 신탁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요, 돈을 얘네들이 공사를 할 때마다 얼마씩 주는 겁니다. 신탁이 중간에 중재자로 온 거예요. 분양 대금을 받아서요, 얘네들 이걸 관리하면서 명의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사하는 그 건설사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행사와 건설사들을 컨트롤하는 중재자 역할로 나온 게 신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자 역할로 사기 예방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먹튀 사건을 많이 막기도 했었죠. 그렇게 유행했던 게 부동산 신탁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이 악용된 거죠. 악용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기를 가지고 오게 된 게 신탁이 되지 않았나. 정말 사기꾼들은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별의별 걸 다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의 요약을 간단히 보면,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제발 좀 보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에 봐서 뭐가 이상하다 정도는 우리가 알 정도로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 개설했으니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은 단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라이브 이렇게 갑작스럽게 키기 전에 말씀드릴 거고, 혹여나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간단한 질의응답 여러분들끼리도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끼리도 뭐 정보 나누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대신에 몇 가지 딱 규칙은 있습니다. 그 규칙은 지켜주셔야 돼요. 서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분란을 조장한다던가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이 있죠. 그런 규칙은 이때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단톡방이기 때문에, 이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이렇게 단톡방이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단톡방에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열심히 정보 교환하면서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